자, 오늘은 칠정례 중에서 네 번째 해당하는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분들지장보살. 지난 시간에도 이 얘기를 대충 했었고요. 지금 칠판에 보시면 저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를 제가 좀 일부를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초기불교하고 그다음에 부파불교를 다른 말로 소승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의 이상향은 아라한. 아라한은 번뇌를 다 없애서 마음이 평정을 얻은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하거든요. 이상인격이 뭐냐면 무엇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거예요. 수행을 해서 무엇이 될 것인가. 그래서 초기불교하고 부파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게 목적이었고, 아라한이라는 게 뭐냐면 꿈을 꾸고 있는데, 안 좋은 꿈이든 뭐 좋은 꿈이든 그 꿈을 꾸고 있는데 꿈에서 깨어난 사람을 아라한이라 그래요. 아라한이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고요. 그리고 저거는 지금 현재 남방불교, 지금 동남아시아의 불교들 있잖아요. 뭐 태국 불교, 미얀마, 스리랑카, 라오스, 그 다음에 캄보디아 이런 데 있는 불교들 쪽이 이제 아라한을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불교라고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이제 미얀마라든지 스리랑카에서 자기네들은 초기불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초기불교는 아니고요. 지금 있는 거는 저 부파불교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죠. 초기불교는 처음에 있다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까지를 초기불교라고 하고 그 뒤에는 초기불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할 수도 없는 개념이고 우리가 지금 고려가 있었지만 고려라고 하는 왕조가 다시 존재할 수 있느냐? 그건 없죠. 그러면 우리한테 고려가 없느냐? 고려는 있죠. 하지만 그게 고려는 아니죠. 우리가 지금 고려 사람을 계승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죠. 조선도 고려에 어떻게 보면 그 연계자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또 다른 연계자고, 하지만 고려가 존재하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 왕조는 이미 사라진 거고, 역사 속에만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없는 거고, 지금 이제, 현재 남아있는 거는 부파불교의 일부. 정확하게 말하면 부파불교가 2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분별설부라고 하는 조그만 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로 얘기하면 조계종이 제일 큰 종단이고 그 외에도 태고종, 천태종, 뭐 진각종, 백수십 개가 있습니다. 백수십 개가 있어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까지 치면 조계종만 60개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불교 조계종 말고 뭐 한국불교 조계종, 뭐 무슨 불교 조계종, 그 다음에 대한불교 띄고 조계종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짝퉁까지 치면 뭐 조계종만 60개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그런 자질구레한 그런 걸 군소종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큰 종단이 있고 그 나머지 군소에 자질구레한 종단이 있어요. 그래서 부파불교 때도 유력한 부파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량부, 그 다음에 이런 부파들은 좀 큰 부파들이고 나머지 이제 조금씩 쪼밀쪼밀한 부파들이 있어요. 그 쪼밀쪼밀한 부파에 분별설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분별설부가 지금 현재 남방불교 내려가서 남방불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외부로 나갔다면 본토에서는 잘 안 되는 겁니다. 본토에서 잘 되면 안 나갑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소니가 망하게 되고, 소니가 지금 요즘은 다시 살아났어요. 전자 쪽에서는 손을 떼고 금융기업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소니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니 하면 예전에 그 워크맨, 녹음기가 딱 떠오르는 거고, 그 다음에 TV, 뭐 가전 이런 게 떠오르죠. 그러니까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이 소니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쪽 부분은 거의 다 지금 절단이 났고, 지금은 요즘은 이제 금융 쪽으로 소니가 그렇게 해서 살아나겠다. 왜냐면 저쪽은 경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소니 같은 기업은 왜 주도권을 삼성이나 LG 같은 데 뺏기게 되냐. 백색 가전은 LG가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색 가전은 워낙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삼성같이 반도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게 워낙 좋으니까 지금 그쪽으로 넘어간 거고, 주도권은 뭐 소니하고 그러니까 뭐 LG하고 삼성하고는 비교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기업 덩치로만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서 이미지에서 가전하면 삼성, LG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업 크기나 매출 규모로는 LG는 사실 삼성에 대하면 중소기업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을. 네,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리고 예전에 한때는 소니라는 기업하고 삼성을 비교했을 때도 그런 상황이었었죠. 소니가 전체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삼성이라는 건 거의 뭐 그냥 중소기업 정도 수준이었을 때, 뭐 80년대까지 뭐 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왜 소니는 무너졌고 삼성은 살아남았느냐, 삼성이나 LG는 살아남았느냐, 그걸 이제 분석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내수 시장에 1억이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수 중심으로만 맞추면 된대요. 그러니까 내수 불패즈. 지금도 갤럭시가 핸드폰을 잘 만드네 못 만드네 뭐 말들이 많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 사견입니다. 애플보다 기술은 삼성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접는 것도 지금 벌써 먼저 만들었잖아요. 애플이 좋았으면 만들었겠죠. 그리고 기술적인 거는 삼성이 앞서는데 디자인이나 어떤 시장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삼성이 애플만 못한 거죠. 아이폰 매출이나 순수익 비율이 갤럭시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고 몇 배가 나니까. 뭐 시장 점유율이 갤럭시가 좋다는데 그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거는 수십 종을 만들어서 싹 깔은 결과고, 쟤네는 몇 개 안 만들거든요. 1년 내도록 해봐야 한 두어 가지 만들고 그게 다인데 뭐. 그걸로 경쟁하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저가, 뭐 중가, 고가, 막 이래갖고 삼성은 쫙 풀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 뿐이고, 애플은 비싼 것만 딱 한 두어 개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 순수익 비율이라는 게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기술력은 삼성이 더 좋다라는 생각은 해요. 기술은. 근데 이제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이런 데서 애플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라는 뭐 회사를 얕잡아 보는 건 아니고, 소니가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시장 규모가 1억이 넘으니까, 일본 내수 시장의 규모가 1억이 넘으니까 삼성 그 갤럭시가 일본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일본에 못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삼성은 일본 사람들 머리에는 싸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중국 회사들도 우리 머릿속에 지금 박히는 게 싸다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기술 격차가 지금 크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더 발전하면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던 거고.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중국은 짝퉁, 싼 거, 이런 이미지가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극복하는데 한참 걸린다고요. 현실에서는 뒤집어졌어도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중국처럼 뭐 카피를 했었으니까, 실제로 뭐 그랬던 시절이 있으니까. 그래서 갤럭시가 일본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국 뭐 화웨이 뭐 이런 거 뭐 기업이 커요. 뭐 세계 매출이 굉장히 좋아요. 뭐 샤오미 이래도 우리나라에서 핸드폰이 걔네가 안 팔리는 것도 똑같은 이유거든요. 지금 똑같은 이유거든요. 그래서 소니라는 기업은 세계를 주도했던 기업이고, 그다음에 일본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으로 그렇게까지 나갈 필요가 없었대요. 근데
인구가 1억 이하가 되면 자체 시장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4천만 정도밖에 인구가 안 돼서, 지금은 이제 5천만 됐다 하지만 예전에는 한 4천만 정도밖에 안 돼서 내수 시장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이나 LG는 무조건 외국으로 나가야 될 상황이었었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져도 우리는 나가야 됐고, 일본은 안 나가도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결국 갇혀 있게 된 거고, 소니나 이런 일본 전자업계들이 다 전부 몰락한 게 일본 내수 시장만 바라보다가 세계적인 흐름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내수 시장이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구가 적어서 내수만 가지고는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국에 팔아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의 기호를 끊임없이 맞춰야 되는, 세상의 흐름에 맞춰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더 발전하게 된 거죠.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딱 그게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IMF 맞듯이 그렇게 맞으면 우리 주가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금융위기가 터져. 뭐 그리스가 무슨 뭐 부도가 났네 어쩌네.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뭐 리마보라스 사태가 나네 어쩌네. 그러면 우리 거는 뭐 중국에서 뭐가 터져, 미국에서 터져, 유럽에서 터져, 중동에서 터져. 우리는 주가가 계속 다 내려갑니다. 뭐든지. 왜? 우리는 독자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디가 터지기만 하면 우리는 다 나름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연동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같이 이렇게 시장 규모가 큰 데는요, 그게 그렇게 우리처럼 직격탄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당연히 우리가 직격탄을 맞아야지. 근데 다른 쪽에서 잘못한 거는 그렇게 타격치가 크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수가 탄탄하지 않은 쪽이 나간다더라. 그리고 내수를 꽉 잡고 있는 쪽이 생각보다 이게 변동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 부파 불교의 주류들은 인도 안에 있었고, 그러다 나중에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내려간 저런 부파 불교, 분별설부라고 하는 저런 쪼밀한 부파, 왜 나갔겠냐? 안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나갔죠. 들고 나갔죠. 안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대승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럼 왜 중국으로 넘어갔겠어요? 잘 안 된 거죠. 인도에서 시장을 주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소니는 일본 시장이 있어서 안 나오다가 저렇게 골로 간 거고, 삼성이나 LG는 우리 시장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하필 최초의 활자를 발견하게 됐느냐. 중국은 우리보다 인쇄 문화가 더 앞선데, 그러니까 쟤네는 예를 들어서 고려대장경 같은 거를 통판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찍으면, 천장을 찍어내면 그 고려대장경 그 나무가 뭉개져 버려요. 그게 있겠죠. 뭐 꼭 천장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100장을 찍어서 뭉개지는 경우는 있을 거고, 뭐 10,000장을 찍어서 뭉개지는 뭐 있겠죠. 그 딱 기준이 있겠죠. 모든 거에. 그래서 만약에 1,000장이라고 가정하면, 1,000장을 찍으면 중국 사람들은 그걸 다 수요가 있다는 거죠. 1,000개를 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100개밖에는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900개 재고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그걸 재활용하기 위해서 쪼갰다는 거죠. 톱질을 해서 쪼개서 활자로다가 다시 재활용하고 아까우니까. 그러다가 활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특수성이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방불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주류였고, 북방불교가 대승불교를 북방불교라고 하거든요. 북방불교도 비주류였던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도 불교의 입장에서는, 종갓집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지차야. 지차가 뭔 뜻인지 아시죠? 장남 아니고 이렇게 격가지 자식들, 격가지 자식들. 그러니까 뭐 차남, 뭐 삼남, 뭐 막내, 뭐 이런. 그러면 종소는 어디 갔느냐? 종소는 인도 불교가 없어질 때 사라졌다. 종가가 몰락했다는 거죠. 종가가 몰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차가 더 잘 됐대. 뭐가 똑같은 거냐면 영어는 영국 사람이 쓰니까 영어 껐지.
근데 영어 하면 영국식 영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미국식 영어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 옛날에 식민지로 이렇게 했다가 그 과정에서 영어를 쓰게 되는 건 뭐 이해가 되고, 그런데 그쪽이 더 나라가 커지니까 나중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영어가 돼버린 거죠. 미국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참 재밌죠. 시차가 더 커진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영국이 국격이 태국 정도로 이렇게 쫙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존재감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영어가 아니고 미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아니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더 크냐가 정당성을 가지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통이 더 정통이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꼭 옳아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게 옳은 거다. 그게 이제 예전에 왕통과 종통 얘기할 때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통이라고 하는 건 장남이고 장남이 아니래도 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장남이 아니래도 뭐 형이 먼저 죽었거나 안 그러면 뭐 이게 상황이 좀 급변해가지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장남이 아니지만 왕통을 계승했으니까 집안의 계승자니까 정통으로 볼 거냐. 종통에 왕을 계승했는데 그 사람을 기타라고 말하면 왕의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장남은 아니잖아. 그 사건이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조선시대를 뒤흔들었던 사건이에요. 그게 효종 때 그 형이 이제 그 소현세자가 인조한테 죽죠. 자기 아버지한테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효종이 둘째 복림대군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타가 왕이 된 거죠. 둘째가 왕이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이 효종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문제들이 엄청나게 현종 때 저거를 장남으로 봐서 복제를 입어야 되느냐,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 저걸 차남으로 볼 거냐에 대한 문제가 막 엄청나게 벌어지죠. 그게 1, 2차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저 남방불교나 대승불교나 다 정통은 아니에요. 치차입니다, 치차. 치차. 근데 살아남으니까 둘 다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현실은 그런 거예요. 그럼 정통은 아예 없느냐? 인도 불교의 정통이라고 할 만한 게 밀교입니다. 인도 안에서 계속 내려와서 지금까지 내려가는 거는 지금 티베트 불교예요. 근데 문제는 정통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너무 바뀐 거예요. 너무 바뀐 거예요. 마치 아까 제가 소니 얘기했잖아요. 소니가 원래는 전자산업이 주류였는데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그걸 접고 얘네가 뭘로 바꾸냐면 기업을 금융으로 바꾼대요. 그래서 금융 쪽이 장사가 잘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좀 더 지나면 금융회사로 바뀌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금융회사로. 그러면 야 이게 소니냐? 아니 간판은 그대로 있는데 회사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두산이잖아. 두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맥주입니다. 오비 맥주. 맥주 접었죠. 요즘은 두산 인프라코어 뭐 이래가지고 중장비 뭐 이런 거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두산인가? 롯데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롯데. 음. 롯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껌하고 과자하고 이런 거 했는데 나중에 기업이 싹 바뀌어가지고 아니 그냥 가정이에요. 건설 쪽으로 바뀌어서 건설 회사가 됐어. 야 그럼 이게 롯데냐? 우리 머릿속에는 롯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껌인데 야 이걸 계속 그거 같은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생태계가 계속 바뀌니까 기업들도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산업개발 아세요?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그게 정주영 회장 동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범현대가 이렇게는 해도 쉽게는 아니죠. 동생 거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런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아시아나를 인수했었거든요. 아시아나항공?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그런 쪽으로 하겠다. 건설이 잘 안 되거든요. 뭐 현대중공업도 그럴 수 있죠. 뭐 조선이 잘 안 되면 계속 안 되는 거 손 빨고 망해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 돈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야, 딴 걸로 우리 바꿔야겠다. 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쪽에 더 잘 되니까 더 커지는 거야. 그럼 소니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니를 전자회사라고 얘기하지 말고 금융회사라고 얘기해.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오비맥주는 없어지고, 진짜 부산이 이게 정체성이 모호한데, 쟤네 뭐야? 이렇게 계속 맥주만 팔아먹다가 오비가 안 됐잖아요. 예전에. 다 아시다시피. 원래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오비 맥주, 그 다음에 이제 오비 맥주가 없으면 크라운 맥주. 그게 이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관계 정도였었는데, 나중에 하이트가 나오면서 상황이 급반전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오비 라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아무튼 내가 그래 버렸죠. 그래서 그렇게 바뀌니까. 그래서 지금 살아남아 있는 세 개의 불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방불교, 분별설보, 북파불교 중에서 분별설보, 그리고 대승불교, 동아시아의 우리 대승불교, 그리고 티베트를 중심으로 하는 밀교. 근데 이게 세 개 다 지차지 정통이 없어요. 정통이 없어요. 그래서 정통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정통이 있으면, 그러니까 진짜 장남이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해. 불교도 그렇습니다. 불교도 그렇습니다. 불교 안에서도, 한국 불교 안에서도 그래요. 이제 뭐 문중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는 처음에 맞상자가 잘 되고 문제가 없으면 아무 조용해. 근데 맞상자가 일찍 죽었어.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맞상자가 별로 없고 이렇게 흐지부지해. 근데 그 지차들 중에서 이제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와, 전 큰 스님들인데 이렇게 하면 애매하다고. 맞이한테는 우리 문화가 맞이한테는 수긍을 해요. 근데 내가 5번인데 기호 5번인데 나 번호표 5번이야. 다섯 번째야. 둘째한테는 승복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그거는 아니지. 아니 그게 우리 문화라니까요. 우리 문화라니. 그래서 우리가 조선 시대부터 내려오는 문화에 그게 있잖아요. 장남은 아버지랑 같이 간다. 그러니까 장남 발언권은 아버지의 한 50% 정도의 발언권이 있어요, 집안에서. 근데 둘째 아들이야. 장남이 뭐 일찍 죽었어. 둘째야. 그 발언권이 50%를 승계하느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딱 그렇게 군웅활거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는. 그런 정도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칠판에 보시면 이상인격이 초기 부파불교 때는 아라한이었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는 이제 보살이고, 보살이 이제 부처님이 될 과정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불교가 오면 조사, 그래서 조사 스님이 되는 거죠. 조사 스님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도 이제 선불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요 대승불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불교 얘기를 하니까. 선불교 조사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 마음을 깨달아서 곧 붓다하고 동급이 된 분들, 부처님하고 동급이 된 분들, 그걸 이제 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법당이라고 하는 얘기도 예전에는 금당이라 해서 부처님을 모셨죠. 금색 사람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금당. 근데 지금은 법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큰 스님이 부처님 앞에 앉아서 법을 설하는 거죠. 그래서 법당. 원래 선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법당은 따로 있었어요. 금당 뒤쪽에 따로 해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스님들이 불교를 가르치는 거고,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른 앞에서 우리 예법에도 있잖아요. 어른 앞에서 절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어디 어른 앞에서 인사하냐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어른 앞에서는 높임말도 함부로 못 쓰잖아요. 이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도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못 쓰잖아요. 왜냐하면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맞잖아요.
그런 거 우리 다 어렸을 때 배웠었잖아요. 그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게 습관이 돼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라고 다 배웠었던 거죠. 그래서 어른 앞에서 법문을 하고 안 되죠. 생각을 해봐.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수 조용필 앞에서 내가 노래를 불러야 돼. 아,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니지. 조용필 바로 등 뒤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땀이 삐질삐질 한다. 예. 아니, 잘하는 놈도 그렇겠죠. 뭐 조수미, 조용필 이런 사람이 뒤에 딱 있어. 근데 거기서 노래해야 돼. 아유, 야 저거 어떻게 하냐, 저거. 상황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른 앞에서 법문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누가 어른 앞에서 법문할 수 있느냐? 그 어른과 동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조사가 부처님하고 동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당이 되는 거고, 이제 큰 스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부처님 앞에서 법문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름도 금당에서 법당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 자, 대승불교의 이제 중요한 보살들은 여기 적어놓은 이 보살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인기 순으로 얘기하면 누가 제일 인기가 많을까요? 관세음보살이 제일 많아요. 관세음보살이 1등이고 그 다음이 지장보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절 달력에 보면 관음제일, 지장제일이 있죠. 그리고 그걸 두 가지를, 그러니까 뭐 문수제일, 보현제일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관음제일, 지장제일이 있고 둘 다 보는 절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해요. 그러면 관음제일을 하죠. 중국에서도 인기 순위를 나타내면 중국에서는 포대화상이 인기 1위고 포대화상이 미륵보살이에요. 포대화상이 1위고 단순히 미륵이어서 인기 1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복신이라고 하죠. 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재물, 복하고 약간 다른데 복, 록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복록, 복도 있고 복도 있어야 되고 녹, 녹은 이제 먹는 것, 벼슬 뭐 이런. 예전에는 먹을 복, 식복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식복이 있으면 잘 만지니까. 식복은 됐고 예전에 먹을 게 얼마나 없었으면 그 식복 그런 게. 아무튼 사대보살이라고 하고 사대보살 중에서 되게 재밌는 게 앞에 나오는 양반들이 오히려 저게 그러니까 인기 순위가 아닌 걸 알 수 있죠. 인기 순위대로 하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중국 불교에서는 미륵보살, 저 포대화상이 1위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2위가 관세음보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세 번째 정도 해야 문수보살이 들어갈까 말까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문수보살도 있지만 미륵보살도 있고 뭐 보현보살도 있고 보현보살 뭐 행원 뭐 이래가지고 보현행원품 뭐 이래가지고 보현보살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투명하게 1위 관세음보살, 2위 지장보살은 분명한데 3위는 글쎄 뭐 관점에 따라서 뭐 이런 것 같으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왜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먼저 놓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뒤로 갔을까? 그런 누군가 후광을 입어서 순위가 조작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후광이 누구냐? 석가모니라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보처이기 때문에. 네. 누군가 쉽게 말해서 압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보처. 근데 아미타 부처님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겠죠. 왜? 더 좋으면 대세지보살 들어와야 돼. 대세지보살은 여기 사대보살에서 빠졌으니까. 사대보살 룰에서 빠졌으니까.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더 대단한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여기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홈 경기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대단하고 싶으면 그쪽 가서 그러면 극락 가서 일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계 안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연히 더 대단하니까 그쪽 중심으로 해서 우선권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4대 보살 가 나오는 거고, 이 4대 보살 외에 이제 언급될 수 있는 게 뭐 대세지 보살도 있고 미륵보살도 있고 야광보살. 야광보살이 뭐 하는 곳이냐면 예전에는 이제 병 같은 게 많으니까 병 치료. 그 병이 단순히 몸 아픈 것만 병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병하고 관련되고 또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운이나 이런 것도 다 병하고 복 이런 것도 다 병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몸에 병이 있듯이 정신에도 병이 있을 수 있고 운에도 병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치료되면 이제 좋은 거죠. 그래, 이게 삼박자가 잘 맞아야 인생이라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몸이 아파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몸하고 정신은 참 좋은데, 되는 게 없네. 이러면 이제 절단이 나는 거죠. 이러면 절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시대를 앞서간 천재. 그거 같이 비극적인 게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맞다는 거잖아요. 맞는데 시대를 앞서갔어. 그 표현 진짜 거지 같은 표현이에요. 아니 옆에서 보거나 뒤에서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비극의 천재 멋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봐요.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흐 그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인데 살았을 때는 뭐 팔리도 안 했고 자기는 미쳐가면서 결국 그림 그리다가 완전히 뭐 또라이 돼서 죽는 거고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슬프잖아. 살았을 때 지금 같은 영광은 아니더라도 뭐 일부라도 조금 이렇게 될 정도만 됐어도 그게 복의 문제. 그러니까 운에서 병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운에 병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뜻을 잘 펼칠 수 있었으면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작품 세계를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몰라요. 고뇌가 없었으면 고뇌가 없었으면 그런 그림이 나왔겠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고통을 먹고 사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어. 연기자들도 아픔을 많이 겪어야 연기가 성숙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건 이제 관점 나름이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잘 되면 간접 경험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운도 작용한다는 운이나 무슨 뭐 성공 이런 거까지 전부 다 작용한다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게 그런 거죠. 건강이야. 뭐 요즘은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다 어느 정도 이상은 다 건강하니까. 정신도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잖아요.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운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그 교육과 같은 걸, 교육학 같은 걸 하니까 이제 제 주변에 어, 교사 시험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 늘상 나오는 게 그거죠. 이제 운의 문제를 얘기하거든. 요 젊은 애들도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전체를 토탈해서 몇 점 이상 맞으면 대가 아니고 지역마다 뽑는 인원수가 다르고 거기 커트라인, 지역 커트라인이 있으니까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물론 뭐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죠. 너무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는 사람은 운이 작용을 안 하죠. 음. 아니 1등에게 뭐 운이 작용하겠어요? 내가 1등인데 뭔 놈 운이야. 그냥 아무 데나 넣으면 되는 거지. 어. 그리고 어차피 나는 커트라인 이한데 한탐 미하면 운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될 법한 정도. 그리고 언제나 그런 층 사람이 제일 많죠. 그런 층 사람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운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인생에 있어서 운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저도 살아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이라고 하는 것들 한 발짝으로 엄청난 운의 변화를 보면서 봤죠. 이게 저도 살면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IMF였었는데 그때 뭐 돈 있어서 건설하다가 갑자기 날아가는 사람들 여기 지금 뭐 현대백화점도 그렇게 해서 현대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 원래 짓던 분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졌겠지. IMF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때 그냥 건축 행사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IMF가 되면서 자금이 쫙 막히고 넘어가는 참 그거는 국가운이지. 국가운에 걸린 거지. 개인운도 아니고. 개인운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는 공업이라고 합니다. 업으로 얘기할 때는 공업, 공통된. 전 세계 사람의 그건 아니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특수한 경우도 봤죠. 그러니까 IMF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상황을 몰랐지만, 저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겠죠. 야, 지금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한다, 어떻게 한다, 알았겠죠. 그렇게 해서 그때 뭐 돈 번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거든요. 거꾸로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돈을 벌려고 머리를 쓴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나쁜 사람들인데, 아무도 모르고 돌발로 터진 사건도 있었죠. 우리가 살면서. 그게 9.11이었잖아요. 그거는 진짜 미국도 몰랐죠. 미국이 알았으면 그런 상황까지 안 갔겠죠. 9.11이 터지니까 전 세계 주가가 막 쫙 폭락을 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었죠. 그런 걸 보면, 야, 저런 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때도 뭐,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또 중동 파동이 있었고, 중동 석유 파동이 있었고, 뭐,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었죠. 어, 그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운에 대한 부분도 관련하고, 그 다음에 일광보살, 월광보살, 그래서 약사유래랑 같이, 저건 이제, 밝음에 대한, 숭배? 안 그러면, 태양이나 달을 숭배하는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교적으로, 차용돼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일광보살, 월광보살의, 이제 본 부처님은 약사유래 부처님이고, 그 좌우 부처가 일광월광이고, 문수보살, 보현보살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 부처기도 하고, 그래서 적광전에서도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웅전에서도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나오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존으로 모신 대웅전에서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이런 보살들의 특징은 여기 예불문에 보시면 앞쪽에 나옵니다. 대지 문수보살. 문수보살의 특징은 뭐냐? 지혜구나. 지혜구나. 이게 불교의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주특기를 앞에 쓰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초기 불교 때부터 있었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10대 제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년, 부타제일 가섭, 뭐 천안제일 아나율, 뭐 해공제일 수보리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전부 주특기를 붙이죠. 무슨 분야에서는 그쪽이 최고. 이렇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뭐 반도체는 삼성, 어, 메모리 반도체 삼성, 뭐 비메모리 반도체는 인텔. 반도체 전체를 삼성이 먹은 건 아니에요. 인텔이 훨씬 큰 기업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뭐 기업들로 얘기하면 뭐 영화는 넷플릭스, 뭐 물건 파는 거는 아마존, 검색은 구글, 뭐 이렇게 다 어떤 회사들이 있는 거죠. 그 회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밑에 아류 회사들도 쫙 이렇게 있는 거죠.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앞에다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쪽은 사리불, 뭐 신통은 목건녕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전통을 그대로 대승불교도 개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다 붙여주는 거죠. 문수보살은 누구냐? 지혜의 보살이다. 지혜 쪽에서는 최고. 보현보살은 그러면 주특기가 뭐냐? 대행 보현보살, 실천행은 보현보살. 실천행은 보현보살. 그래서 문수보살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청사자, 푸른색 사자하고 푸른 검. 사자는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인도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집단을 이루어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딱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대장이 작전 짜듯이 이렇게 너 어느 쪽에 어떻게 배치돼서 네가 뛰고 뭐 이런 거를 걔네들이 한다고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사자는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자를 문수보살의 상징 동물. 인도는 되게 재밌는 게 반려동물 문화가 있어요. 반려동물 문화가 있어요. 인도 문화에는. 이유가 뭐냐면 인도는 윤회론을 믿기 때문에 동물도 본질적으로는 인간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본질에 있어서. 그래서 동물도 사람이 되고 사람도 동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에 대한 존중 구조가 존재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인도 쪽이 이제 육식금지로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동물과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상징 동물들을 하나씩 주는 그건 뭐 힌두교 신화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브라만 신은 앙사라고 하는 백조를 타고 백조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비슈누 신 같은 경우는 가루다 금시조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범천 아니 그저 뭐야 브라만이 범천이니까 그렇고 제석정 같은 경우는 6개 어금니를 가진 코끼리를 타고 흰 코끼리를 타고 그 다음에 저 쉬바신 같은 경우는 난디라고 하는 그게 소 종류인데 제부라고 하는 소 종류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 할까 물소 계열 약간 소뿔이 큰 그런 흰 소. 그래서 난디라고 하는 다 이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연결 동물이 있고 그래서 문수보살 같은 경우는 이제 청사자 그다음에 푸른색 검 칼을 상징으로 하죠. 칼이라고 하는 거는 판단력 명석한 판단력. 그 다음에 대행보현보살, 실천행으로서의 보현보살은 코끼리, 6개 어금니를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코끼리의 듬직한 실천력을 상징시키고 그 전에 우리 그 중국의 보현보살 여기 도량 갔을 때 거기 가면 이제 48m짜리 큰 코끼리상이 있죠. 그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가 이제 아미산 그 다음에 대비관세음보살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슬픔이 많구나. 이 비자는 슬플 비자예요. 슬플 비자.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는 한 단어가 아니에요. 자가 있고 비가 있는 거예요. 자는 사랑 자자고 같이 좋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비는 같이 슬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많은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관세음 보살에서 관세음 보살의 눈물에서 나오는 게 타라 보살.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밀교에. 그래서 동생들이 힘들 때 그것을 슬퍼해 주면서 제도해 주는 게 관세음보살. 그런 슬픔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효율적으로 제도하기 위해서 팔이 1000개, 눈도 1000개, 그래서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관세음보살은 뭘 타느냐? 용을 탑니다. 용을. 그래서 용 타는 관세음보살. 용 타는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맨 마지막 4번째 4대보살 중에 4번째 대원분둔지장보살. 지장보살이 훨씬 더 큰 규모로 신앙이 되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이유가 뭐냐면 동아시아가 나중에 유교 쪽에서 제사 안 그러면 조상 숭배가 발전하면서 동아시아 불교에서 지장보살이 약진이 시작되거든요. 인도 쪽에서 지장보살은 거의 뭐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동아시아가 유교 문화 특히 이제 근세가 되면서 근세가 언제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입니다. 조선에 뭐 조상 숭배 뭐 대단한 거니까요. 그것에서의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불교의 대항마가 누구냐? 당연히 지장보살이겠죠. 지장보살. 그래서 지장보살이 한 사찰 안에 제일 많이 존재하는 게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 그래서 지장보살은 관세음보살은 한 번 아니면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뭐 관음전, 뭐 원통전 이런 데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부처님 옆에서 이렇게 가끔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지장보살은 영부전, 시왕전, 지장전,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큰 절들에는 영단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감로당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메인 중에 한 분이 지장보살. 그다음에 일왕보살. 일왕보살이 내나 지장보살하고 같은 이렇게
뭐라 할까, 협업 관계입니다. 협업 관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일왕보살에 대해서는 또 얘기할 게 많은데, 원래 일왕이라고 하는 게 누구 특정 보살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위대한 원력을 가진 보살들을 다 가리켜요. 그래서 지장보살도 가리킬 수 있고 관세음보살도 가리킬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지장보살 쪽으로 거의 이렇게 대칭되다가 이렇게 코르 관계 비슷하게 되다가 이제 분리 독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고려 말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건 좀 복잡하니까 그런 건 나중에 불화 얘기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사실 지장보살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을 전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장보살이 이제 그렇게 비중이 커지니까, 그래서 대원본존이에요. 네 글자가 된 거죠. 앞에는 대지문수보살, 대행부연보살, 대비관세음보살 이렇게 다 두 글자인데, 여기는 네 글자죠. 대원본존 지장보살. 대원이 뭐냐, 큰 원을 가졌다는 거거든. 지장보살의 특징은 큰 서원을 가졌대. 그 서원이 뭐냐, 모든 중생이 제도되기 전에는, 지옥에서 다 없어지기 전에는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서원이라는 거고. 왜 본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시고 미륵보살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중간 시대, 그걸 무불 시대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없는 시대. 그때 대리권자가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장왕보살이라고도 하고, 거기서 왕이라는 거는 지장보살이 모든 보살의 대표성을 가진다라는 의미도 되고, 지장보살은 시왕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시왕을 다주시할 수 있대. 그래서 왕 중의 왕이다. 그래서 지장왕보살이라고도 한다. 라는 이제 뭐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떤 게 딱 맞는 것 같다. 이게 이런 민속적이고 문화적인 것들은 어느 시점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특정하게 누가 만들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쭉 이렇게 계승되는 거라서 의미를 뚜렷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아시아의 수십억 인구가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는데 왜 그렇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지, 절을 하는 게 아니고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허리 굽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 그 인사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문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시작했다. 어떤 임금이 자 오늘부터 허리 굽혀서 인사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관습적으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으면 다 이유를 아는 거 아닙니까? 모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원을 찾는다는 게, 물원적 기원이라는 게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그냥 두 가지 정도를 추론해 보는 거예요. 인기가 높아지니까 보살 중에서 최고. 그럼 그냥 왕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진짜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고라는 뜻으로 쓰거든요. 그건 최고. 그래서 보살 중에 최고는 지장보살이야. 이렇게 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왕들을 다 거느리는, 그래서 왕인가 보다. 우리가 일로왕보살 할 때도 인도자의 최고라는 뜻을 해서 왕이라는 쓰는지, 진짜 왕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거기에 왕자가 들어가니까 이제 5대 19 시대 때 어떤 왕이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장보살, 마하살. 마하살이라는 거는 앞에 네 보살에 다 붙는 표현이에요. 그냥 맨 뒤에다 한 번 붙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다 붙는. 마하살은 이제 위대한 보살. 그래서 그냥 일반 보살이 아니고, 일반 보살은 여러분이 그냥 일반 보살이고, 그 중에서 최고의 보살들. 쉽게 말해 대장들을 뽑은 게 네 분이라는 의미고, 그걸 4대 보살. 왜 하필 4명을 뽑냐면, 인도는 사진법 문화체계가 있기 때문에 4자 들어가는 걸로, 뭐 사홍서원,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하듯이 4자 들어가는 걸로 다 구조들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 4대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이 4대 보살 외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미륵보살. 미륵보살의 주특기는 자비할 때 잡니다. 그래서 자씨 미륵보살, 자씨 미륵보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 거는 미륵보살. 그 다음에 슬퍼하는 생각이 많은 거는 관세음보살. 그래서 제가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애사하고 경사 중에서
어떤 것을 더 비중을 높게 볼 거냐. 그 다음에 애경사라고 우리가 흔히 붙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식 그런 거는 이제 경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장례식 이런 거는 애사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도 물어봐요. 애사에 참석해주는 사람이 좋으냐, 경사. 물론 둘 다 참석해주는 사람은 최고로 가까운 사람이고, 근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경사는 못 가도 애사는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기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 더 기억에 남더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미륵보살보다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미륵보살하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하고, 문수보살은 거의 독자적으로, 거의 부처님급으로,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꼭 어떤 부처님한테 배속이 안 되고도,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혼자서도 저렇게 다 하는 거고, 어떤 부처님도 없어요. 지장보살 뒤에는 어떤 부처님도 없어요. 그래서 반은 부처님급이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시장보살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 황교안 총리 비슷한 그런 역할이다. 대통령은 아니지만 직무대행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부처님이 필요가 없다. 다른 부처님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잡이죠. 극락에서 극락이 원래 본 자기 직업이고, 그 다음에 사바세계에 와서 보타라카산, 사바세계의 거주처는 보타라카산. 당신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집은 서울에 있고, 뭐 부산에도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부산에서도 좀 살고 뭐 이렇게. 네. 그래서 보타라카산은 사바세계에 있는 거. 그래서 영향력이 강력한 거고. 그다음에 문수보살은 당나라 때 국가를 보호해주는 보살로 칭해지면서 전 사찰에 문수전이 다 모셔지고, 그래 독립신앙으로 강조가 됐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도 남아있는 게 뭐 오대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도 오대산, 중국 산서성 오대산, 북경 서남 쪽에 있는 산서성 오대산, 우리나라 강릉 평창, 지금은 평창, 예전에는 거기가 강릉 명주군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강릉이 옛날에 명주입니다. 고려시대 때는. 그래서 그쪽에 오대산, 그다음에 일본에도 오대산, 그다음에 저 서하에도 오대산, 중앙아시아 쪽 서하 쪽에도 오대산. 그래서 오대산들이 쭉 있는 거고, 그래서 독립신앙으로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뭐 문수사 이런 절들은 대부분 문수신앙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저 오대산 상원사 뭐 이런 데 다 독립신앙으로 움직이는 그런 데가 있고, 시장보살이 있고, 그다음 미륵보살이 또 독립해서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고, 미륵보살은 이제 인도 대승불교에서 아주 유명한 학파인 유가 법상종, 그러니까 유가 유식종, 요가학파가 미륵보살을 중심으로 모셔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미륵보살을 중심으로 모시는 사찰이 법주사, 보은 법주사, 그다음에 금산사, 김제 금산사 이런 데가 다 예전에는 법상종 사찰이었고, 미륵보살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들어설 때까지도 우리나라에서 4개 종파가 가장 강력했어요. 조계종, 지금 선종, 우리 조계종, 선종, 그 다음에 천태종. 이 둘을 묶어서 선종이라고 하거든요. 천태종. 그 다음에 화엄종, 교종에서는 화엄종, 그 다음에 법상종입니다. 그러니까 화엄종과 미륵종, 조계종과 천태종, 이 둘을 묶어서 선종, 이 둘을 묶어서, 둘을 잘 안 묶어지네. 이 둘을 묶어서 교종, 이렇게 대표적인 거고, 이 외에도 짜잘한 종파들이 있어요. 법상종을 자은종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 여러 개가 이제 시대마다 약간씩 달라져요. 그래서 미륵도 단독 진앙으로 움직였고, 야광보살은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약사열애도 야광보살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계열이죠. 야광보살이나 약사열애나, 아니 완전히 다른 쪽이에요. 하지만 같은 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의사하고 약사 뭐 다르죠. 분명 다르죠. 하지만 같은 계열의 직종이라고 말하면 뭐 그거야 뭐 아니 그렇잖아요. 서로 이제 협업 관계 정도, 뭐 이런 정도.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이나 병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수요들이 많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분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한쪽이 더 강력하게 강했으면 한쪽이 몰락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지보살 같은 경우가 문수보살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대세지보살이 독립신앙으로 못 나가고, 대세지보살은 언제나 아미타부처님 옆에서만 등장하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보현보살은 가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흔적이 나온 게 이제 중국의 아미산, 보현보살 도량, 산 전체가 보현보살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대승불교랑 관련된 다양한 보살들, 그리고 예불문에 나오는 지금 절 네 번째 절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4대 보살,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문전지장보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장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5번째 절하는 대목으로 해서 지신기명래 영산당지수불 부촉 14예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제대하란 무량자비성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